잘 모릅니다. 복잡하다. 왜 있나? 헌법.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준비된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저는 진행 맡은 신영일입니다. 이 법원의 판결문은 우리의 삶을 지키기도 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내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헌법은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이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이병렬 씨. 네. 벌써 오늘이 이 헌법 과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정말 기쁩니다.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예? 뭐가- 아니, 뭔가 하나가 이제 끝난다는 건 예.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리고 제가 끝까지 잘 했다라는 거, 예. 마지막까지 참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제가 이게 중퇴와 자퇴 전문이거든요. 네네. 근데 끝까지 수료를 할 수 있게 돼서 예. 아주 기쁩니다. 예. 일단 오늘로 수료인데, 예. 그럼 나한테 뭐 남는 게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무래도 예.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는 달라지죠. 그러니까 헌법을 몰랐을 때 불편함 없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든든한 거죠. 예. 우리가 국민과 나라의 계약서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 정말 이 표현은 제가 봐도 멋있었네요. 어. 예. 예. 계약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점은 크잖아요. 강의를 들으면서 네. 그거 알아가니까 그 재미도 있었고 왜 알아서 든든한 거 있잖아요. 예. 혹시 조금 전에 빵을 먹어서 든든한 거하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요? 같이 먹었잖아요. 예. 저도 든든해요. 네, 네. 우린 든든해요. 예. 네. 아비가일 씨는 어떠세요? 쭉 함께한 소감이? 저는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신기한 시간들 많았었는데 예. 겉으로 봤을 때랑 그냥 우리 다 사람이구나라고 했는데 안에 들여다봤을 때 정말 다른 세계가 나타난 것처럼 사람의 뼈를 보고 예. 심장이 있는 거 보고 우리 장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예. 한국에서 살면서 과연 한국이란 나라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헌법 역사도 들여다보고 또 우리 생활 속의 헌법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제대로 알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 예. 이제 아비가일은 파라과이 헌법을 알면 돼요. 네. 그래요. 예. 그렇겠네요, 정말. 그렇겠네요. 한국법 다 알았으니까. 네, 예. 맞아요. 자, 덕원 씨는 사실 강의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강의를 들어줬는데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기분이 네. 어떠세요? 너무 그동안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네. 우리가 헌법 정말 헌법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참 많이들 하는데 네.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헌법을 알게 되니까 이제 국가를 보는 것도 달라지고 뭐 네. 민주주의라는 걸 보는 그런 마음도 달라지고 네. 신문이나 뭐 뉴스를 볼 때 뭐 정치에 대한 것들, 뭐 법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이 이제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 셋 중에 덕원 씨가 제일 정말 열심히 했고 예. 이미 관심도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부탁드릴 건 네. 강의 시간 끝날 때 질문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양심에 따라서 한번 행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는 것도 양심의 자유니까. 물론이죠. 네, 그래요. 네. 자, 오늘의 강의를 책임져 주실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헌법과 친해지려면 열린 마음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넌센스 퀴즈를 내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국민한테 다시 돌아오죠. 돌고 돌아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다? 기재해 놓으신 내용 정도로만 생각이 되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네. 예. 근데 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안 써놓으셨어요? 예, 주의하십시오. 칸이 좀 부족해가지고.
처음 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사실 이 과정의 첫 문을 열어주신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분이세요. 네. 예, 첫 방송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어떻게 잘 나오던가요? 예, 제가 사실 첫 방송 찍고 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막상 보고 나니까 특히 우리 신영일 MC님하고 패널 분들이 계셔가지고 덕분에 네. 제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저희는 그냥 저희만 살려 그랬어요. 저도 같이 좀 예, 솔직히 드리는 가겠습니다. 말씀이지만 뭐 저희 살기도 바빠가지고요. 오늘까지만 묻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럼 오늘 강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이제 세상을 바꾼 헌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지난번에 제 1회 때는 제가 이제 총론적인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헌법이 그럼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꿨나 일상생활과 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골라서 네. 여러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1988년부터 헌법재판소가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도 살펴보고 그동안 들으셨던 전반적인 그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헌법 1조 2항 이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권의 개념이 뭘까요? 주권. 자, 우리 덕원 씨, 예, 주권이 뭘까요? 주권. 예, 이게 뭐 나를 둘러싼 이 주변의 것들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네, 또 그런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맞습니다. 우리 이병진 선생님 혹시 주권? 근데 왜 저는 자꾸 선생님이라고 하시죠?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선생님, 혹시 이병진 선생님, 예, 이병진 선생님 혹시 그 종교가 있으세요? 이병진 제가 뭘 가르쳐 드린 게 없잖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우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예. 편안하게 이병진 씨, 해주십시오. 예, 이병진 씨는 어떻게 주권 개념? 주권요? 예, 주인의 권리. 예, 예, 예.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주인의 권리입니다. 이 주권이란 말을 아셔야 이 전체적인 문맥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이게 기독교 성경에 여러 수십 차례 나오는 영어로는 서버렌트라고 하는데 제 발음이 뭐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게 원래는 신의 권능입니다. 신의 권능. 그러니까 우주를 지배하는 힘을 말해요. 우주. 어마어마하죠.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전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힘, 전지전능한 힘, 그걸 주권이라고 해요, 원래. 근데 이게 왜 어쩌다가 그러면 헌법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까요? 그 맥락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역사가 발전하면서 나중에 이제 왕권이, 절대 왕권이 등장을 합니다. 왕이 가진 권능은 바로 신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왕권 신수설. 왕이 곧 지상에서는 신의 권능을 대신 행사한다. 그러면서 왕이 주권자가 됩니다. 주권자. 그러니까 주권이란 말을 왕한테 쓰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시민혁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민혁명. 그래서 나온 게 의회 주권설입니다. 의회 주권. 그러니까 주권이 원래는 왕한테 있었는데 이제는 의회가 국민들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모인 의회에서 주권을 행사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의회 내지는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들이 주권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시민혁명이 이제 더 이제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국민 주권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국민이 바로 주권자가 된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날 우리 헌법에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주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불가침, 불가분, 불가양. 그래서 3대 요소가 있어요. 불가침이라고 하는 것은 침해받지 않는다. 절대로 주권은.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국가 간의 주권은 평등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나라 크기, 인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주권 평등.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 물론 이제 국제사회는 또 힘의 논리가 지배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국제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불가분. 주권은 쪼갤 수가 없어요. 야, 우리가 나눠 갖자. 우리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명이 각자 5천만 분의 1씩 나눠 갖자. 이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전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 주권자입니다. 불가양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양도 할 수 없다. 줄 수 없다. 그래서 불가침, 불가분, 불가양의 이 3대 요소를 주권에
핵심적인 그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권력은 뭘까요? 권력하고 자신- 주권하고 어떻게 같은 건가요? 다른 걸까요? 원지 주권은 말씀하신 원칙들 보면 예, 그게 좀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예, 작용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어떤 이상적인 어떤 형태인 것 같고, 예, 권력은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계에서 권력이 나타나잖아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나 자신과 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저런 판결문 보면 위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 여러 종류의 힘이 있어서 때로는 뭐 힘이 정말 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예. 다른 어떤 유무형의 권리 권한 때문에 상대방을 마음대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권력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내용 중에 주권은 좀 상징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이다, 약간의 수사학적인 그냥 좋게 하는 얘기다, 그냥 너희들이 주권자야 이렇게 국민들한테 달래주려고 하는 얘기다. 사실 그렇게 봤던 시절도 있고 그렇게 해석했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주권은 단순히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투표권이시죠. 예, 투표권은 주권자로서 자기의 권능을 행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소유권. 토지 소유권이 옛날에는 왕토 사상이라서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왕이나 아주 귀족들한테, 봉건 영주들. 근데 그런 경우도 봉건 영주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왕이 권력이 충분히 강하면 언제든지 뺏을 수 있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외국은요,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남의 땅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총 맞습니다. 그 안에서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진짜. 그 안에서는 자기가 왕처럼 살아도 되고 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땅이 있어야겠죠. 문제는 빨리 돈 벌어서 땅들을 다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권력은 다릅니다. 이 권력이란 말 자체는 사실은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이게 법률 용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정치학적인 개념인데 이게 이제 헌법에 들어가면서 법률 용어가 됐어요. 권력은 어떤 의미냐면, 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주권을 맨날 쓸 수 없죠. 공부도 해야 되고 가서 장사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니까 바쁩니다. 바빠. 그러니까 이것을 맡깁니다. 맡겨가지고 국가기관에다가 주권을 맡기는 게 아니라 주권에서부터 유래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갖다가 나눠줍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데 여기는 입법부다. 그러면 입법부에서 뭐 하죠? 법을 만들죠. 법은 국민들이 원래 다 만들어야, 그게 맞아요. 국민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일일이 못하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맡긴 겁니다. 그렇게 맡긴 어떤 그 권한, 이것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그 국가기관에 맡긴 그런 권력은 바로 국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왔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비가일 씨,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약간 좀 넌센스 퀴즈를 내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국민한테 다시 돌아오자. 아, 돌고 돌아서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답이 있어요. 옛날에는 농담 비슷하게 또는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뭐 대통령한테 간다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맞죠. 결국은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국민들의 마음에 들지 않겠으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계약설에서 나오는 그 이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권력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끝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또는 공무담임을 통해서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 사법기관에다가 그 권력을 맡겨가지고 간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 기본법.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의 선진국 헌법을 좀 이렇게 참고하다가 다 참고 안 하고 앞부분만 참고해요. 뒤에까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권력이 뭔지를, 그 의미가 보다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헌법을 만약에 개정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권력을 그 국민들이 이제 국가기관에다 맡겨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바로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 장벽이 생깁니다. 장벽이. 우리가 옛날에 관존민비라는 말을 많이 썼죠. 관존민비라는 건 말 그대로 관이라는 것은 그 쉽게 말해서 국가기관이죠. 관공서. 관존, 관은 그러니까 그런 관은 높이고 존중하고, 미는 백성민이죠. 백성은 좀 낮춘다, 미안하다 이런 거. 왕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이제 비로소 이제 민주주의를 도입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무슨 뭐 국회나 이런 데 올 때 국회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택시 타고 국회 가자 그러면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사님들이 아니 그 택시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럽니다. 근데 정말 몰랐어요. 저도 아, 지금까지 몰랐어요. 예. 국회 안에 택시 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국회에. 예를 들어서 검찰에 수사받으러 들어갈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거기 가면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님이 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막 팍팍 꽂히는 거예요. 별 얘기도 아니에요. 당신 왜 이렇게 말랐어? 뭐 이런 거. 근데 돈이 많으면 왜 이렇게 돈이 많아 당신? 어? 아, 물론 이제 존댓말로 하지만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또 돈 없으면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또 빚이 있으면 뭐 한다고 이렇게 빚을 졌어요? 이런 식으로 뭐 해도 국민들이 굉장히 권력 앞에서 또 국가기관 앞에서 이제 무섭고 위축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걸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내가 주권자야.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인이죠. 주인이 잠깐 외출을 간 거예요. 여행을 간 겁니다. 여행 가면서 우리 집에 이제 종한테 열쇠 키를 맡겨놓은 거예요. 야, 네가 창고 잘 지켜라. 갔다 왔어요. 창고 잘 지켰냐? 그러니까 아, 뭐 그건 내 맘이죠.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열쇠 가져와 그랬더니 아, 주인님 뭐 그 번거롭게 열쇠는 제가 그냥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다. 주인님은 그냥 계속 여행이나 다니세요. 자, 이렇게 나오면 아비가일 씨 기분이 어떨까요? 네. 미쳤어 이러겠죠. 네. 아비가일 씨가 내가 주인인데 그렇죠. 어? 그럼- 네가 뭔데 지금 이래라 저래라 아, 네. 열쇠 내놔 이러겠죠. 네. 네. 맞아요. 그래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권자들이 국민이 바로 그 자기의 그 종인, 머슴인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 주권자로서의 권능을 행사하라고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은 돼 있죠. 다 돼 있는데 그거를 행사할 때 이것이 쉽게 안 된다. 하다못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가. 자, 열쇠 가져오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야, 열쇠 가져와 그랬는데 한 1년 기다려야 돼. 그러면 열쇠 가져온 게 아니죠. 그동안에 굶어 죽죠. 자기 곳간에 쌀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그거는 구경도 못 하고 딴 데 가서 일해가지고 벌어먹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과 국가 권력 사이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원래 이제 우리가 헌법이나 여러 가지 법의 정신에 의하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실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놔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조 임금님께서 일기를 매일 썼어요. 그 일기에 보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은 백성들을 감옥으로 몰아가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왕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법이 복잡하거나 너무 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결국은 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종의 국가 권력과의 장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쉽게 만들자, 그리고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들이 이 못 알아먹는 법을 만들다든가 주인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면 그것은 주인의 자리에서 오히려 쫓아내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헌법 강의를 하다 보면 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헌법에 말이요 뭐 이렇게 흉악범들 처벌하는 그런 내용이 왜 없냐. 헌법은 이거 자체가 무슨 처벌 법률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헌법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여러 이제 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다양한 법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내가 권리가 침해됐을 때 또는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그런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구제받을 수 있는데 헌법에 의해서도 직접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헌법재판입니다. 헌법재판. 연간 한 1000건 정도의 헌법재판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35,000건 사건을 접수했죠. 사건 처리 34,000건. 이게 2019년 1월 현재 통계입니다. 이 1679건의 위헌 판결이 위헌 결정이 결국은 한국 사회를 바꿔온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몰라보게 바꿔줬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제도가 없었다면 1,600개 중에 그거 하나 바꾸는데도 저 앞에 나가서 데모하고 시위하고 머리띠 메고 이렇게 했어야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간단하게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를 이제 오늘 좀 살펴보실 겁니다. 자, 여기 헌법소원하고 위헌법률 심판 이 두 가지도 대표적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인데요. 자, 요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이거 외에 혹시 다른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저 두 가지 지금 이미 저 기재해 놓으신 내용 정도로만 생각이 되지. 네. 뭐 추가적으로는 딱히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예,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예. 예. 근데 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왜 안 써놓으셨어요? 그거는 뭐 제가 일부러 주의하십시오. 칸이 좀 부족해가지고. 우리 덕원 씨. 예. 탄핵할 때 맞습니다. 예.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탄핵 심판권이 있죠. 정당 해산 심판도 있습니다. 정당 해산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기관 간에 서로 권한이 야 이건 우리 권한이야 아니야 이건 너희 권한이야 이런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사이에도 그래서 이런 권한쟁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기능이 있는데 크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헌법소원하고 위헌법률 심판인데요.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위헌법률 심판은 내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적용되는 법률에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 법원에다가 그것을 이거 좀 위헌법률 심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제기하는 게 그게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법원 뭐 거칠 필요 없어요. 바로 헌법재판소에다가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공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하거나 마땅히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구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법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나 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헌재에다가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아까 말씀드린 이 위헌법률 심판, 뭐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 이런 거와는 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법소원 제도를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과 본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 아비가일 씨는 혹시 성과 본이라는 걸 아세요? 외국인이시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이름하고 성? 성은 패밀리 네임. 네. 그러니까 그거고 본은 본이란 말 못 들어보셨죠? 본? 본. 본인 할 때 그 본인가요? 한문으로는 똑같아요. 그 본자 맞아요. 아. 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성이 조 씨인데 저의 조라는 성을 처음으로 쓴 할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가 어디 출신이냐 그게 본입니다. 본가 할 때? 그렇죠. 그 같은 본자예요. 근본 본자. 어렵다. 예. 우리 그 왜 옛날에 그런 어른들 그런 말씀하시죠. 야, 네가 그걸 하면 내가 성을 간다 막 그런 얘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성을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죠? 근데 성을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2005년도부터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법이 바뀌어. 그 전에 바로 위헌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현재도 민법에 보면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가에 입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부성주의라고 합니다. 부성.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인생이라는 게 순탄한 게 아닙니다. 그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녀에 대한 신분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성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남녀는 뭡니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죠. 우리만 유독 이렇게 성을 못 바꾸게 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만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여기는 개인의 존엄에 반하고 남녀 차별한다는데 또 중요한 이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자녀의 복리입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그 아이가 해피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가 평생 멍해를 쥐고 살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이렇게 했고 이것은 뭐 세계적인 추세도 맞고요. 이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이것이 2005년도인가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거를 바꿀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네. 지금은 만약에 아내 성을 따른다고 네. 자녀가 요구를 하면 그 법으로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가능해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가사소송법 같은 데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것도 이제 재판의 일종입니다. 어쨌든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법원에서 가능합니다. 예, 엄마의 성으로. 예. 저는 이제 파라과이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성, 엄마 성 다 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의 성은 알데레테 깐시안인데 네. 앞에는 아빠 성 그리고 예. 뒤에 엄마 성 이렇게 따라서 붙이는데 네. 혹시 한국도 예. 아빠 성, 엄마 성 다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그거는 이름에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김 씨하고 이 씨가 결혼했으면 김이 아무개 이렇게 쓰는 요새도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김이 이거 붙인 거를 하나의 성으로 하기는 그러려면 별도의 성을 창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글자 성. 그래서 두 글자 성 지금 뭐 남궁씨, 뭐 독고씨, 뭐 선우씨 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김이씨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별도의 성과 번호를 새롭게 창설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가 누구지 모른다든가. 대신 실제로 제 친구 중에도 자기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은 친구가 있는데 자기 부인 성하고 자기 성 같이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렇게 올라가 있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나 성은 원칙적으로는 아버지 성을 지금도 따르게 돼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그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혼인 신고서에다가 그 자녀의 성을 누구를 따른 건지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체크 안 하면은 그냥 아버지 성으로 하고 거기다가 만약에 엄마의 성으로 한다는 고를 체크하면은 그럼 엄마의 성으로 나중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 아까 우리 이병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도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대신 받아야 됩니다. 혼인 신고할 때 하는 건 법원의 허가 받을 필요 없고요. 그냥 체크하면 됩니다. 체크. 성과 본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게 헌재 위헌 결정이 있기 전과 후를 이렇게 여러분께서 아시기 쉽도록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강제됐었는데 오늘날은 지금도 물론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혼인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성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면 나중에 엄마 성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성과 본이 변경할 수 없었는데 방금 우리 이병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 옛날에는 없었던 데는 친양자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친양자 뭐냐면은 입양을 할 때 옛날에는 입양을 해도 그 양자가 원래 자기 친아버지의 성을 계속 썼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양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쓸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해가지고 엄마가 애를 키우기로 했는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다. 그러면 그 새 아버지의 성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요 성 변경 제도에 의해 가지고 중간에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의 그 굉장히 오랜 그 관습과 문화에 비춰보면 굉장히 그 큰 변화죠.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러분 별로 관심 없으신 그 불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간통죄를 처벌해 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사실 간통죄라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제 간통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다가 몇 년 전에 이것이 이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죠.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하냐 이겁니다. 사생활 침해. 우리 헌법에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그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그래서 사생활 침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그 이병진 씨께서는 불륜이 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로 인해서 어쨌든 피해자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에서는 분명한 네. 범죄로 저는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네. 진짜 이거는 저울질을 해봐야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통죄에 대한 그 위헌법률 심판 청구가 그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다가 5번째 만에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이병진 씨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당사자 간에는 사생활이니까 맞아요. 그거는 뭐. 근데 그 피해를 입은 배우자 또 그 자녀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그러면 권리는 뭐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우리는 이제 봐왔던 것인데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해서 위헌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헌법 제10조 행복 충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 마음대로 내 헤어스타일, 내 패션, 내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지금 보시는 성적 자기 결정권 또는 자기 운명 결정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헌재에서 간통죄 처벌은 위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형사처벌이죠. 형사처벌을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겁니다.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죄가 확정된 3천여 명에 대해서 다 구제를 해줬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서. 그럼 왜 2008년 10월 31일로 됐냐? 우리 덕원 씨 혹시 추리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그 아까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법이 정해진 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 기간을 뒀을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비슷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간통죄는 계속해서 합헌 판결이 4번 연속 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에서 위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형법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나면 바로 그 무효가 됩니다. 그때부터 무효가 되고 그 이전에 처벌받은 사람들도 구제가 되는데 무한정 구제해 주는 건 아니고 최근에 합헌 판결이 났을 때 그 이후부터 위헌 판결이 났었던 그 시점까지의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 10월 달이 그때가 이제 4번째 저 합헌 결정이 났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구제를 해주고 그 이전까지는 그냥 구제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거죠, 헌재가. 선생님 그러면 현재는 간통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딱 드리려는데 위헌 결정이 났지만 여전히 간통은 불법입니다, 불법. 그럼 불법인데 처벌을 왜 안 하냐? 여러분, 모든 불법, 모든 위법 행위가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죄형 법정주의. 어떤 형벌을 가하려면은 그 모든 게 다 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법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다 형법에다 규정할 수 없거든요. 형법이나 특별 형법에. 제가 돈을 빌렸어,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았어. 내가 처음부터 친구 돈을 사기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돈 벌어서 갚으려고 했는데 돈을 못 벌었어. 그래가지고 못 갚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처벌하냐 말이죠. 그거는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내가 돈을 껐는데 못 갚았다고 처벌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명백히 위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간통죄도 이제 위헌이 났기 때문에 처벌 안 받지만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간통은 아직도 여전히 불법이다. 불법행위다. 합법적인 게 된 건 아니에요. 다만 형사처벌을 안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비범죄화라고 합니다. 형사처벌 안 하는 거. 원래 형사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가급적이면 처벌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사실은 이제 원칙이죠. 자, 이것은 이제 다른 사건입니다. 자, 국민연금 가입하셨어요, 당원님? 네, 가입돼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이병진 씨 하시는? 네, 그럼. 우리 이병진 씨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이거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 혹시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제 아내입니다. 아, 존경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들이 그만큼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시는 분들이다. 맞습니까? 우리 이병진 씨도 그 첫사랑. 다른 분께 질문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제가 원래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 그게 아니고 첫사랑에 대한 소식은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라. 그런 얘기가 있죠. 그치. 그게 왜 그런지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 해서. 첫사랑이 아이고 첫사랑이 결혼하셨으니까 약간 모르실 수도 있겠네. 예, 근데 예. 되게 수줍어하시네. 뭐가 있어 지금 이게 보니까. 베토런 게 있어가지고 참 수습하기가 어렵네요. 그 초등학교 때 첫사랑은 그거는 우리가 그냥 없는 걸로 쳐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예. 예전에 이제 뭐 예. 만났거나 예, 예.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여자는 누구나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예. 짝사랑도.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예. 이제 다 어른이 돼서 네. 지금 이제 중년이 돼서 그 사람의 소식과 예. 현재 어디 살고 있는지를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네. 막상 그걸 보게 되니까요. 예. 그 차라리 몰랐던 게 낫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그렇죠. 예. 전 실감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첫사랑에 대해서는 알라고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첫사랑의 여인이 됐든 남자가 됐든 간에 만약에 잘 살고 있으면 배가 아프죠. 첫사랑하고 잘해볼 걸 후회가 막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사건하고도 좀 관계가 되는데 분할연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갑자기 연금 얘기 나오니까 싸하죠. 이게 뭐냐면은 부부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받게 돼 있는 연금이 있겠죠. 연금을 이혼을 했어도 나눠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그 혼인 기간에 비례해 가지고 나눠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사 남편 혼자 돈을 벌든 아니면 아내 혼자서 돈을 벌더라도 외벌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있는 그 사람은 뭐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니죠.
그 가사노동도 얼마나 힘듭니까? 육아도. 그러니까 서로 기여를 한 걸로 보거든요, 법에서는. 그래서 이제 분할연금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된 건데, 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75년도에 참 옛날 얘기입니다. 1975년도에 어떤 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분께서 몇 달 안 살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는데 이 남편은 아내가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결국 안 돌아와. 2004년도인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이제 법률상 호적을 정리한 거죠.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2014년에 이분께서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됐죠. 연금을 한 달에 한 80만 원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30만 원 정도가 갑자기 비는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연금공단에다 물어봤죠. 그랬더니 바로 이 분할연금이 시행이 돼서 그 옛날 만화님께서 지금 타 가셨습니다. 이 말씀드리면 정말 다 반응이 각양각색인데 그 만화님이 존경스럽다는 분도 있어요. 같이 몇 달 살지도 않았는데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일단 연금을 받는 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이 됐다. 이게 처음부터 됐던 게 아니거든요. 생긴 거예요, 중간에. 그것까지도 또 다 모니터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이 열불이 난 거예요. 아니 지가 말이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며칠 살지도 않고 말이야. 근데 법률상으로는 한 30년 가까이 부부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을 띄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건 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걸 가져간 거예요. 별거나 가출 중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에도 이렇게 분할연금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헌법 불합치다. 그래서 법을 바꾸라 그랬어요. 법을 바꾸라 그래가지고 국민연금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설사 혼인 신고가 돼 있어도 법조문에 딱 똑같이 들어갔어요. 별거 가출 등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네.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 혼인의 제도를 통해서 공식적인 부부가 아니지만 예. 뭐 이제 사실혼 관계라든가 아, 예. 동거 가족 같은 경우에 반대로 또 분할연금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연금은 이게 재산권이고 상속도 마찬가지. 상속도 법률혼 관계에 있어서만 원칙적으로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도 보호받는 경우는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세대로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임차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령 그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도 계속 보호를 해주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연금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강의하면서 위헌, 아까 헌법 불합치 이런 얘기 나왔죠. 지금 이제 합헌이라면 이제 말 그대로 헌법에 부합된다, 잘 맞는다,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자 위헌하고 헌법 불합치는 어떻게 다르냐? 둘 다 그 해당되는 그 조항이나 어떤 공권력의 행사나 이런 것들이 그것이 위헌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데, 자 위헌은 그 즉시 위헌이 돼가지고 바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헌법 불합치는 어떤 경우냐면, 자 당장 이게 위헌이 돼가지고 무효가 돼버리면 법의 공백이 돼가지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수가 있어. 그럴 때 유예 기간을 주는 겁니다. 유예 기간. 그래서 언제까지 법을 고쳐라 하고 국회에다 요구를 하죠. 그럼 국회는 거기에 맞춰서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헌법 불합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성과 본을 변경한다라든가 분할연금제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는 게 당장 법을 위헌으로 하면 무효가 돼버려서 그 법조문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이 없어지는 거야 아예. 그러면 이제 혼란된다. 그러니까 법을 언제까지 바꿔라. 반면에 이제 간통죄 같은 경우 위헌 결정은 그 즉시 바로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여러분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원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친일파가 뭐죠? 친일파의 다양하게 쓰이는 것 그죠? 같지만 예. 그래도 뭐 좀 명확히 한다면 네. 일제 강제 점령 기간 동안 네네. 일본 제국에 협조해서 예. 관직이나 예. 어떤 공직을 하면서 뭐 자신의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예, 할 수 있을 예, 것 예. 같은데요. 예.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친일파라는 것은 원래 이 개념이 굉장히 처음에는 모호했어요. 일제 강점화 반민족 행위자 진상 규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가지 유형으로 딱 정리했습니다. 친일파.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분들을 괴롭히거나 잡아놓거나 또는 일제에서 고관 대작을 지냈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20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이 생겼냐 하면은 친일파 재산 환수법이라는 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그 재산 환수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법에 보면은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을사조약 해가지고 외교권 박탈당한 해입니다. 러일 전쟁 당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반민족 행위자 20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다른 법에 20가지 유형 중에서 그 중에 몇 가지, 서너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친일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재산, 그러니까 옛날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재산 말고 친일 행위로 일제로부터 받거나 그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받은 이런 재산을 국가에서 환수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친일파 후손들이, 그 해당자의 후손들이 바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것은 또 위헌이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헌법에도 13조 2항에 보면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소급입법 아니냐. 소급입법이라는 것은 법을 나중에 만들어서 그것을 돌이켜가지고 적용하는 거, 이걸 이제 소급입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이것은 과거사 청산과 민족정기 수립을 위해서 필요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그 결정을 하면서 헌재에서 중요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재헌헌법에 보면 재헌헌법, 지금은 재헌헌법이 이제 9번 고쳐졌으니까 그 옛날 모습 많이 이제 바뀌긴 했지만 재헌헌법 부칙에 악질적인 그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 수 있다. 그거 이제 소급입법이거든요. 그것도 그 당시에 1948년에 만들었으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처벌하는 법이죠. 부칙에다가 그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위헌의 소지를 없앴어요. 근데 헌재에서 그 재헌헌법 당시에 있었던 부칙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현행헌법 부칙에는 없어요, 그 조항이. 근데 재헌헌법 당시의 부칙에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칙을 근거로 해가지고 친일파 재산 환수가 합헌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고, 자, 우리가 친일파 재산 환수에 따르면 야, 이거 너무 옛날 일인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이게 완화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예외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친일파라 할지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친일파라 할지라도 나중에 독립운동을 도왔거나 독립운동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환수를 안 합니다. 설사 그 전에 그 친일파 재산 환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런 독립운동을 돕거나 했으면 또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친일 행위로 받은 재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또 환수를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그 예외 조항을 줬어요. 줘가지고, 그리고 친일 행위를 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가지 유형 중에서 단 3가지밖에 없어요. 3가지 플러스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3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악질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잡거나 고문하거나 해서 그냥 괴롭힌 그 정도가 아주 심한 사람들, 4가지 유형입니다. 토탈. 그럼 이 3가지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일본의 강제 합병 조약을 체결하는데 관여했거나 을사오적 뭐 이런 사람들이죠. 또는 두 번째는 일본 제국의회가 있죠. 일본의 그 당시에 그 일본 제국의회에서 무슨 귀족원이나 중의원을 지냈던, 그러니까 일본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조선총독부에서 또 조선총독부의 중추원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의회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정식 의회는 아니었고요. 그 중추원에서 뭐 높은 자리를 했던 분들, 그 사람들만 이게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아주 심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그때 헌재에서 했었죠. 이 정도로 사례 공부를 한번 마치고요. 마무리를 할 건데요. 아비가일 씨는 파라과이에 계실 때 그 책 많이 읽으셨어요? 아니요. 우리 덕원 씨는 파우스트. 네, 어떤 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 네, 쉽게 접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저는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우리 이병진 선생님은 혹시 파우스트 우리가 외웠던 책 제목이잖아요. 수업하면서 그렇죠. 예. 배웠던 네네. 책 제목인데 예. 되게 그렇게 배웠던 책 제목들은 안 보게 되죠.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우스트는 사실 소설책이 아니라 희곡입니다. 희곡. 그러니까 시나리오처럼 돼 있죠. 파우스트는 원래 독일의 전설입니다. 전설인데 괴테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전설을 영국으로 해서 많이 했거든요. 영국으로. 동네에서 그걸 보고 감명을 깊게 받아서 그 전설을 하나의 파우스트라고 하는 대작으로 자기가 만드는데 20대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80세에 완성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 준비된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신의 학문이 허무하다고 느낀 파우스트. 어느 날 그 앞에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는데
당신의 번뇌를 내보이는 짓일랑 그만두십시오. 당신이 나와 함께 어울려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이라면 나는 기꺼이 순종하면서 당장이라도 당신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 대가로 나는 내게 무엇을 해줘야 되지? 이 세상에선 내가 하인 노릇을 하며 당신의 지시에 따라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땐 당신이 내게 같은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 한가로이 침상이나 누워 뒹군다면 당장 파멸해도 좋으리라. 자네의 가모니설에 속아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관능의 쾌락에 농락당한다면 그것은 내게 최후의 날이 될 것이다. 자, 내기를 하자. 좋습니다. 이건 엄숙한 약속이다. 내가 순간을 향해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땐 자네가 날 결박해도 좋아. 나는 기꺼이 파멸의 길을 걷겠다. 자, 이게 이제 파우스트의 첫 도입부에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를 만나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메피스토펠레스라는 그 악마는 하급 악마입니다. 하급. 그래서 이 악마와의 계약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이제 파우스트가 전개가 돼요. 전개가 되는데 그건 이제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예. 만약에 이 자리에 이런 메피스토펠리스 같은 존재 악마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1년마다 나한테 성인 남녀를 제물로 바치면 내가 대한민국의 모든 그 재난을 없게 해주겠다. 교통사고도 없게 해주고 질병도 없게 해주고 화재도 없게 해주고. 만약에 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지. 아비가일 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사고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 네. 물론 기분 좋죠. 다들 안전할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지만 네. 만약에 네. 그 바쳐야 되는 사람이 꼭 나라면 그렇죠. 너무너무 싫겠죠. 그렇죠. 네. 네. 우리 덕원 씨는 일반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라는 마음이 들지만 정말 긴급한 위기나 네. 재난 상황에서 약간 그런 식이 된다면 좀 네. 희생을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할 것 같긴 해요. 예, 예, 맞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드린 이 메피스토펠리스와 이 계약, 가상 계약이죠. 법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대답을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세계관의 차이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헌법은 바로 어떤 대답을 여기서 하게 되냐 하면은 이 계약 조건을 거부합니다. 이게 바로 헌법이 출발하는 시점이거든요. 악마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데서부터 헌법이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상이 바로 이제 사실은 개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개인. 그러니까 아까 아비가일 씨도 얘기했지만 그 내가 만약에 재물이 된다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계약이. 그죠? 그리고 내가 그 재물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물론 재난이나 이런 거 없을 수 없지. 그런 거 피해갈 수 없죠. 그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죠. 또 나도 그 희생자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은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악마한테 내 영혼을 파는 거다.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해야 된다. 이게 바로 개인주의적인 철학. 그래서 우리 헌법도 개인의 어떤 존엄성 이걸 강조하고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죠. 헌법에서 직접 개인이란 말도 쓰고 있고 바로 우리 헌법은 개인이 우주 전체와 맞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근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헌법의 모든 규정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지술 거부권, 메피스토펠리스와 계약을 체결하면 그런 조항은 있으면 안 되죠. 왜? 사람은 솔직해야죠.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국가에서 물어보면 검사가 물어보면 솔직히 얘기해야 되죠. 근데 우리 헌법은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얘기 안 해도 너한테 불리한 걸 얘기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네가 제일 우선이야. 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억지로 얘기할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숨겨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는 처벌 안 받아요. 묵비권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실직고 하렸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지금은 이제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헌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비포 애프터의 차이고 바로 메피스토펠리스라고 하는 이 악마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데서 오늘날 우리 헌법이 탄생했다. 이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더욱더 헌법을 잘 이제 이해하셔서 더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헌법에 대한 얘기 들어봤는데요. 저 이병진 씨는 그동안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일단은 충분한 계기를 마련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전혀 몰랐고 관심이 없었거나 그랬던 부분들을 좀 재미있고 쉽게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고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마련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예, 감사드리고요. 뭐 짧으면 짧고 길면 또 긴 시간이었는데 전 유익하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예. 네. 아비가일 씨는 어떠셨어요? 재밌었고요. 새로운 헌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좋았고요. 또 앞으로 사는 데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뜻깊고 훌륭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덕원 씨는 어떠셨어요? 헌법이 우리나라와 민주주의 기초가 또 되는 그런 법이잖아요. 그걸 잘 공부할 수가 있었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더 많은 걸 좀 공부해봐야겠다, 좀 알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이 강의 자체도 헌법과 같은 강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강의 마무리해 주신 조유진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는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헌법 강좌는 오늘로 끝이 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인문학 강좌를 시작하는데요. 첫 시간에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